월세만 30년을 살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집을 빼라는 종이 한 장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청소 다녀와서 반지하 집 앞에 서는데 우리 집 문에 하얀 종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임대료 인상 및 계약 종료 안내.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이고 또 올리는구나. 소리도 안 나왔어요. 밑에 글자를 하나씩 내려가며 읽어보니까 다음 달부터 월세를 더 올리겠다고, 그리고 2달 안에 집을 빼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옆집 아주머니도 같은 종이를 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맨 끝방에 사는 노부부도 문 앞에서 종이를 떼어내고 있더라고요. 다들 말은 안 하는데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다 쫓겨나는구나. 그런 얼굴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와 보니 싱크대 위에는 밀린 전기요금, 가스요금, 카드값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들고 머릿속으로 이사를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대충 숫자를 더해봤어요. 이 돈으로 어디를 가냐? 한숨이 자꾸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민호가 밤새 하던 알바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땀에 젖은 점퍼를 벗다가 우리 집 문 앞에 붙어 있던 종이를 보더니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또 올린대? 민호가 종이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호는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더니 손가락으로 밑줄 친 부분을 짚었어요. 2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 엄마, 이건 거의 나가라는 거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이 동네가 곧 다시 고쳐진다. 재개발이 된다. 말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제 진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낸 월세 영수증이 캔꽂이처럼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여기 산지 얼마나 됐는지 아니? 민호가 고개를 갸웃하길래 저는 제일 오래된 영수증을 꺼내 뒤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그걸 보는 순간 저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내가 여기서만 30년을 살았구나. 30년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냈던 그 월세가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집을 나가면 우리 모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문 앞에 붙어 있던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찾아주는 첫 번째 단서가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가 짐을 싸기 시작한 날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일단 짐부터 줄이자. 이사 가든 말든 정리부터 하자.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방 구석에 쌓아뒀던 상자들부터 꺼내기 시작했어요. 맨 안쪽에 제가 손도 안 대고 살던 커다란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어서 손으로 톡 치니까 바로 풀리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옛날 달력, 아기 때 민호 사진, 그리고 낯익은 파란색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였지? 제가 꺼내서 먼지를 털어냈어요. 앞표지에 볼펜으로 첫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맨 앞장에 아주 오래된 월세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집주인 이름이 최병호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제 이름 박정숙이 같이 적혀 있었죠. 계약서 뒤쪽에는 세로줄 노트 한 장이 접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 중 일부 정숙 씨 이름으로 적금. 나중에 이사 갈 때 집 한 칸은 있어야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옛날 생각이 확 났어요. 처음 이 집 들어올 때 머리 희끗한 첫 집주인이 그 말을 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이 동네 값이 오를 거야. 그때 그냥 보내기 미안하니까 내가 조금씩 모아둘게. 그 사람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살기도 바쁘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거든요. 통장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일 속을 더 뒤져보니 오래된 은행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합쳐져서 이름도 바뀐 은행이었어요. 거기에는 계좌번호 같은 숫자들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민호가 종이를 들고 스마트폰으로 빛을 비추며 자세히 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 계좌번호 같은데? 여기 엄마 이름이랑 같이 적혀 있잖아. 저는 갑자기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봐야겠다. 상자 바닥을 보니까 옛날 신문도 몇 장 깔려 있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신문에 이 동네 이름이 크게 쓰여 있고 옆에 재개발 추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 날짜를 보니까 20년도 넘은 기사였어요. 그때도 재개발이다 뭐다 말만 많고 결국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잊고 살던 시간들이 그대로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이상한 건 적금이란 말이 적힌 그 메모와 희미한 계좌번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일 은행이랑 동사무소 한번 가보자. 이게 진짜면 우리도 모르는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파일을 꼭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 아주 깊은 곳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 본 적 없는 옛날 계좌와 기억 속에서 반쯤 지워졌던 첫 집주인의 약속을 확인하러 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메모 한 장 들고 은행이랑 동사무소를 뛰어다닌 날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랑 민호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집 근처 큰 은행으로 갔어요. 번호표를 뽑으니 앞에 10팀이 더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가방 안에 든 파란 파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 차례가 돼서 창구로 갔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 계좌 좀 찾아봐 주세요. 직원에게 낡은 메모를 보여주면서 제 주민등록증도 같이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열심히 숫자를 치더니 곧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주 오래된 계좌네요. 지점이 없어져서 휴명계좌센터로 자료가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전화번호랑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에 있는 큰 건물로 갔어요. 거기가 바로 휴명계좌를 모아둔 곳이었어요. 그곳 창구에서 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자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말했어요. 계좌는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역은 주인 본인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확인이 돼요. 직원은 신청서를 내밀고 볼펜으로 적어야 할 칸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신청서를 쓰면서 저는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호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적금 진짜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나오는데
맞은편에 동사무소 건물이 보였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어차피 나온 김에 이 동네 재개발 기록도 한번 물어보자. 우리는 주민센터 토지 관련 창구로 갔어요. 젊은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옛날 지도를 띄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 후보지로 올라갔다가 중간에 멈춘 기록이 있네요. 그 직원은 재개발 추진 때 만들었던 도장 찍힌 서류를 한 묶음 꺼내 보여줬어요. 그 중에 큼직한 종이 한 장에 의견서, 동의서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제 이름이랑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 이름인데요? 저는 놀라서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 당시 세입자분들 중 몇 분이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하셨네요. 분담금 관련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는 자세한 금액은 안 적혀 있어요. 동사무소를 나와서 우리는 바로 근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아저씨가 우리가 들고 온 서류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옛날에 저 위쪽 언덕에 지은 아파트랑 연결된 계약일 수도 있어요. 아저씨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을 뽑아 건넸습니다. 맨 위에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복잡한 글자와 번호들 사이로 낯익은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이름이었어요. 소유자 박정숙.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게 진짜 제 이름이 맞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종이 위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지워졌다, 수정됐다, 말소됐다 이런 글자들도 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한 번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랑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낡은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는 걸까? 그렇게 들고 온 서류들을 이제 전문가에게 보여주러 간 날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온 다음 날 민호가 인터넷을 뒤지더니 말했어요. 엄마, 가까운데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데가 있대. 한번 가보자.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 작은 건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니 법률 상담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책장에 두꺼운 책들이 잔뜩 꽂혀 있고 대기 의자에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접수하는 분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라고 해서 제가 조심조심 적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안쪽 방문이 열리면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박정숙님? 하고 부르는 걸 듣고 저랑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 테이블에 앉고 제가 가방에서 파란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30년간 살았던 집 계약서고요. 이건 첫 집주인이 적어준 메모고요. 이건 어제 뽑아온 등본이에요.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굉장히 천천히 꼼꼼하게 봤어요. 계약서 앞뒤를 살피고 메모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몇 번씩 읽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는 메모를 뒤집어 보여주었어요. 종이 한쪽에 제가 못 보고 넘어갔던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어요. 월세 일부 본인 명의 자산으로 전환. 재개발 아파트 관련 추후 정리.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 줄에 소유자 박정숙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더니 그 아래를 짚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소 기록이 중간에 꼬여 있네요. 저는 겁이 났어요. 그럼 이거 다 끝난 건가요? 이 집은 그냥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요. 다만 이 정도면 그냥 우연히 적힌 건 아닙니다. 처음 집주인분이 정말로 뭔가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녀는 서랍에서 신청서 몇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첫 번째, 이 계좌의 정식 내역을 확인하는 것. 두 번째, 이 집주인분에게 유언장이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 찾는 것. 세 번째, 재개발 관련 서류에서 박정숙 씨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끝까지 보는 것. 민호가 옆에서 연필로 메모를 하듯 끄적였어요. 변호사는 저를 보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당장 소송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호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우리가 그냥 세입자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단 거.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방 속 파란 파일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오래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열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혹시 이 집주인분이 돌아가셨다면 법원 쪽에 무슨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이나 영상 같은 것도요. 그것까지 확인해 보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언, 영상, 이런 말은 TV 속에서만 듣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을 빼라는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일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큰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 집주인분이 생전 남긴 영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컴퓨터 화면이 준비돼 있었어요. 변호사가 USB처럼 생긴 걸 꽂더니 화면에 낡은 거실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거실 한가운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얼굴이 앉아 있었어요. 예전 첫 집주인 최병호 씨였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지만 확실히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종이 몇 장을 들고 말했어요. 월세 꼬박꼬박 내는 정숙 씨, 내가 조금씩 모아둔다. 이 동네 아파트 한 채 나중에 저 사람 이름으로 넘겨라. 이런 말들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화면을 봤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말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아예 정숙 씨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변호사가 새로 뽑아온 등기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소유자 박정숙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말손이 모니 적혀 있었지만 처음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실이 지금 집주인 그러니까 최병호 씨 아들 최만석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날 저녁 건물 관리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집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마요. 월세 올려서 나간다는 사람 줄 서 있는 거 알죠? 다음 날에는 집 앞 복도에 또 다른 종이가 붙었습니다. 노후 배관 공사로 인한 장기 공사 예정, 세입자 협조 요청.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읽어보니 사실상 나가달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종이를 떼어보던 저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복도 종이를 보고 화를 냈어요. 엄마, 이거 거의 협박 아니야? 법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러네. 그날 밤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는 혼자 건물주랑 싸우지 마세요. 이건 우리 쪽에서 공식으로 대응할게요. 그리고 그 아파트 문제. 이제 정말로 법의 힘을 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싱크대 위에 월세 영수증 파일과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냥 집세 낸 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제가 이 집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유언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옛 집주인 유언장이 법원에 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랑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납작한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고 변호사가 조심히 꺼내 펼쳤습니다. 맨 위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중간쯤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세입자 박정숙에게 준비한 아파트 한 채를 넘긴다. 2번, 3번 읽어봐도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때 우편이 옛 주소로 가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묻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노트북 화면에 짧은 영상이 하나 떴어요. 예전 집주인 최병호 씨가 거실에 앉아서 말하고 있었어요. 월세 꼬박꼬박 낸 정숙 씨, 내가 약속 지킨다. 제 이름이 또 한 번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집주인 아들이 아버지 판단이 흐렸다면서 유언을 믿을 수 없다는 서류를 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해야 해요. 그냥 이사 갈지 아니면 이 유언과 영상, 모든 기록을 가지고 법원에 내 집이 맞는지 물어볼지.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지난 30년을 한 번에 떠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망 안 갈게요. 이번엔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식탁 위에 영수증 파일과 유언장 복사본을 나란히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이제 반지하 세입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재판날 저는 민호 손을 꼭 잡고 법원에 섰어요. 판사님 앞에 우리 서류랑 영상이랑 유언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끝까지 말했어요. 아버지 기억이 흐려서 그때 말은 믿기 어렵다. 우리 변호사님은 조용히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직접 이름을 남겼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종이를 한참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세입자 박정숙 씨 소유로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받쳐줬고 변호사님이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로 제 이름이 찍힌 집 등기부와 반짝거리는 열쇠 한 개를 받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문을 처음 열었을 때 텅 빈 방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저에게는 그냥 우리 집 냄새였습니다. 민호는 벽지를 뜯고 페인트를 칠했고 저는 중고 장롱이랑 식탁을 골라 들여왔어요. 첫날 밤 우리는 박스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주인은 엄마야. 민호가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동네 아주머니가 월세 걱정을 털어놓으면 저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줍니다. 나도 평생 월세만 냈어. 그래도 한 번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꿈 같아요. 집을 빼라는 종이 붙던 문에서 이제는 제가 직접 열쇠를 돌리고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 월세만 내다가 이런 유언장을 알게 됐다면 그냥 포기하고 이사 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한 번쯤은 끝까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저는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집이 아니라 30년 동안 떨리는 손으로 낸 월세가 조금 늦게 집 모양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난 거였다는 걸요.